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밥에 같이 넣으시고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제일 좋고요.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실제로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국내 최초 혈당관리 솔루션 글루코핏의 대표의사 양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당뇨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한국인은 밥심이다. 조선시대 사진들을 보면 이제 선비들이 갓을 쓰고 밥을 고봉밥으로 쌓아두고 먹는 그런 사진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밥은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나 정서, 생존의 힘 같은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먹어왔던 이 밥들이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당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점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흰쌀밥이 당뇨인분들이 피해야 되는 그런 쌀밥이라고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분들에게 왜 흰쌀밥이 좋지 않은지, 피해야 하는지, 대신에 어떤 당뇨인분들에게는 오히려 흰쌀밥이 추천이 되는지, 밥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흰쌀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당뇨병 위험이 17%가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현미밥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11% 감소했고,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의 위험도가 37%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인데요. 흰쌀밥은 현미와 같은 이런 곡물을 껍질을 다 인간들이 정제하고 갈아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 소화 역할들을 이미 다 인간이 다 해놓은 그런 가공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흡수가 더 빠른 만큼 소화도 빠르고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에게는 흰쌀밥이 추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고령층에서 이 흰쌀밥은 추천이 됩니다. 당뇨인 분들이더라도 추천이 됩니다. 현미밥이나 콩과 같은 이런 잡곡밥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다양한 위장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화가 굉장히 편리한 흰쌀밥이 추천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득실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에너지 보충이 안 된다면 혈당도 혈당이지만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흰쌀밥이 더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가 많이 진행된 분들에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다양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현미나 콩과 같은 잡곡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욱 추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나 한국인이잖아요.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밥에 같이 넣어서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가 몇 가지 곡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꽤 유튜브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하는 파로입니다. 저칼로리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지수는 낮고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쌀 종류이고요. 또 중장년층 분들에 있어서 단백질 보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몸에도 테스트를 하고 글루코핏 회원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면서 같이 한번 혈당 반응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흰쌀밥 대비해서 많게는 절반밖에 안 올라가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파로 전도사가 돼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파로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무트인데요. 카무트도 요즘에 많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쌀 종류입니다. 카무트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40 정도로 흰쌀밥의 80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와 최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이 카무트 쌀을 대신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곤드레인데요. 곤드레 만드레. 이 곤드레의 경우에도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관리나 체중 감량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 지속도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더 포만감 유지를 통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다만 이 곤드레의 경우에는 항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주시거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밥을 지으실 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밥에 같이 넣으시고 이 밥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10배 이상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스리랑카 대학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일반적인 그런 전분과는 다르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는 그런 전분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까지 가게 되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단당류의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바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일종의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이 되어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들의 굉장히 훌륭한 먹이로도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 대비해서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밥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그냥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밥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밥을 데워서 드시면 끝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게 빨리 식히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나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리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더 효과가 좋은 건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처음에 젤라틴화가 됐다가 식히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해동하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재결정화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너무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저항성 전분의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결빙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시는 것보다는 4도씨 정도의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냉장 보관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동을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되고요. 다만 너무 고열에 가열을 하게 되면 또 구조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는 낮춰서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소연하시듯이 아니 한국 사람인데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슬픔을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요.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원래 흰쌀 밥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현미와 카무트가 포함된 밥으로 대체하도록 권고를 드렸고 그 밥을 한번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고 식혀서 먹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던 그 회원분께서 혈당이 140 정도로 오히려 원래 2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4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된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 회원분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혈당 관리할 수 있구나 안도를 하셨던 그런 회원분의 케이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 저는 흰쌀밥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밥은 무조건 저는 많이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안 먹고 참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뇨 관리 예방도 할 겸 흰쌀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신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실제로 혈당이 똑같은 흰쌀밥을 드시는데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저항성 전분도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부 팽만감, 그리고 가스 차는 느낌, 그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항성 전분을 풍부하게는 처음으로 드셔보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좋다고 너무 많이 밥을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서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키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12시간 정도 4도씨가 제일 좋고요. 보관을 해주신 뒤에 다음날 녹여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식습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고 병원에서 절단을 권유받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에는 뭘 먹어야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요, 70%, 7대3 구성으로 밥을 짓고요. 그 위에 좋은 기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집중 관리한 끝에 절단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이자 노인복지, 교육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원입니다. 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원장님, 당뇨에는 뭘 먹어야 좋아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으로 혈당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요, 오븐도미와 잡곡, 그리고 채소 중심의 식물성 식사입니다. 왜 식물성 식사가 당뇨에 좋을까요? 당뇨라는 질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장내 미생물, 염증, 간 해독력이 다 얽혀있는 복합 대사질환입니다. 식물성 식사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해독과 염증 감소에 유리한 식물성 폴리페놀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식사법은 오븐도미 70%, 잡곡 30% 정도의 7대3 구성으로 밥을 짓고요. 그 위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생들기름, 양배추, 당근, 새싹 채소 등을 얹은 한 끼 정식 스타일의 당뇨 밥상입니다. 특히나 생들기름은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오메가3 같은 성분이 많아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름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기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채소 먼저, 단백질이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섭취 순서를 강조드려요. 이 순서로 식사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50대 여성 환자분의 당화혈색소가 6.2에서 5.7로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세 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 하얀 밀가루 음식. 예를 들면 빵, 과자, 면 종류죠. 두 번째,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예요. 탄산음료, 가공 과일 주스 등이 속해요. 세 번째, 육가공식품,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바로 올릴 뿐만 아니라 장내 염증을 심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특히 식후 당뇨가 심한 분들은 밀가루, 음료 한 모금이 다음날 혈당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약으로 봐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의 기운을 만들고 기혈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특히 당뇨의 경우 비위와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식사가 핵심인데 바로 그것이 채식 중심의 자연 그대로의 식사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 예를 들면 생강, 시나몬, 계피가루, 미역, 도라지 같은 것도 혈당을 안정시키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식후에는 이런 음식을 차로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몸을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물성 식사입니다. 그 식사가 내 몸의 기초대사를 살리고 혈당을 다스리고 삶의 습관까지 바꾸게 만들어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술, 라면, 빵, 가공육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는데 정작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혈당을 은근히 올리거나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든 음식들이 있어요. 당뇨는 숨겨진 탄수화물이나 의외의 당을 조심해야 해요. 이번엔 그런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레가 커큐민 덕분에 당뇨에 좋다고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강황의 주 성분 커큐민은 항염 작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가루 카레는 대부분 밀가루, 설탕, 카라멜 색소, 감자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쌀밥과 함께 많이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죠. 게다가 고기나 튀긴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다고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황가루를 직접 넣어 채소 볶음이나 차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쌀밥은 안 되고 보리밥은 괜찮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쌀밥은 혈당을 금방 올린다니까 보리밥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추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밥을 얼마만큼 먹느냐, 그리고 밥에 뭐가 곁들여졌느냐예요. 보리밥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흰쌀밥에 보리 한두 숟갈 섞는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오분도미와 잡곡 구성입니다. 너무 정제되지 않은 국물로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전체 식사 구성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토마토는 혈당에 좋다?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과채소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생각보다 당도가 높고 한 번에 10개 이상 드시면 혈당이 오르실 수 있어요. 또한 주스로 마실 경우에도 섬유질이 제거되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식사와 함께 먹을 경우엔 괜찮지만 단독으로 간식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의외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옥수수, GI 지수가 높고요.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요. 익은 바나나는 당 지수가 높아서 식후 혈당 상승을 유발시켜요. 현미 시리얼이나 그래놀라, 이 시판 제품 대부분에 설탕과 기름, 시럽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국수, 면은 흰 밀가루고 국물엔 종종 설탕이나 소금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첨가 주스, 과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과일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유제품과 요거트, 플레인이라도 유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아가베 시럽, 자일리톨, 설탕 대체제로 많이 쓰이지만 당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좋은 음식만 따로 먹는다고 혈당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의 순서, 조합, 양이 함께 조화되어야 진짜 혈당이 안정돼요. 당뇨는 알고 보면 착각의 병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식품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식사 흐름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먹은 밥상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조절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는 진단만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몸속에서 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예요. 당뇨병 전 단계란 말 그대로 정상 혈당과 당뇨 사이의 회색지대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5.7에서 6.4 정도예요. 겉으로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3에서 5년 안에 2형 당뇨로 바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게 되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피곤하다, 다리가 저리다,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으로 오시는데 진료를 해보면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이 시작된 분들이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몇 년을 지내시다가 갑자기 실명 위험이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계속 경계선이었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식습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병원에서 절단을 권유받게 됩니다. 진단명은 당뇨병성 족부 괴사였습니다. 그때서야 가족과 함께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 약 6개월간 집중 관리한 끝에 절단은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처음에 혈당 좀 높다고 했을 때 그때 관리했으면 됐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현실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당뇨병 유병자는 무려 533만 명이고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즉 성인 중 2명 중 1명이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뒤늦게 시력장애, 신장 문제, 발저림 등으로 병원을 찾게 돼요. 조기에 알아차리는 방법은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단순히 공복 혈당만 보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반드시 함께 보시라고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돼요. 가장 좋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작은 변화가 보이면 바로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기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초기 단계로 봅니다. 이때 잘 조절하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전 단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자주 표현해요. 이때 식습관만 바꾸셔도 약 없이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훗날 큰 병원을 찾는 걸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당뇨가 확진되었을 때의 3가지 증세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로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차로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잡곡을 5가지 정도 섞었을 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로 짜주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그때 혈당을 재면 혈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직접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제가 33년간 진료하면서 또 10년간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중에 다루었던 61개 질환에 대한 한방 홈케어에 대해서 정리해서 책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질환을 한 번쯤은 다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 질환에 걸리셨을 때 어떻게 한방에서는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니 이 책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는 당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상보다도 전당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한방 양방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당뇨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뇨의 증세를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 전당뇨의 증세는 일반 피로감이라든지 일반적인 가려움증, 일반적인 갈증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실제 당뇨가 확진되었을 때의 세 가지 증세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뇨증입니다. 소변을 많이 본다는 내용인데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혈당이라는 것은 내 몸 세포에서 활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뇌도 포도당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이 섭취했을 때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빠른 소화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혈당이 체내에 쌓이게 되므로, 그렇게 되면 신장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당을 배설해야 되거든요. 당을 배설할 때 수분을 필요로 하겠죠. 소금이든 당이든 이런 미네랄은 수분을 통해서 희석돼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때 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다음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흡수되어야 될 혈당이 배설되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서 나머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식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삼다증, 다음, 다뇨, 다식 이 세 가지를 소갈증의 중요한 증상으로 언급을 하고요. 소갈이라 함은 소멸된다의 소자인데 몸이 수척해지고 근육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갈증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을 소갈증의 주요 증상으로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당뇨 이외의 증상과 혼동되기 때문에 당뇨를 질환으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체중 감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갑작스럽게 빠졌다라면 당뇨일 확률도 굉장히 높겠지만, 검사를 했을 때 혹 당뇨가 아니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또는 걸려서는 안 되는 암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하셔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체중이 감소했다면 본격적인 당뇨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므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망막변성, 망막의 혈관이 이제 혈당에 의해서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시력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시력이 확 떨어지고 또는 출혈을 이제 동반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술 한 잔 먹으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딱 반 잔, 3분의 1잔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병원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망막에 대한 어떤 병증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사구체도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 당뇨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 만성 신부전, 또 그것에 의해 따라오는 투석 환자들이거든요. 투석 환자가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당뇨와 함께 투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내당능이라고 해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공복 시에만 혈당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이제 전 단계의 당뇨는 실제 검진을 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정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가끔 올라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 단계에서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하면서 당이 몸에서 혈관을 많이 갉아먹을 때까지 방치해두면 나중에 후유증 단계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나중에 합병증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망막변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전 단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전 단계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부분만 있지 않다면 사실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80~90% 이상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근래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식곤증 증세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적극적인 검진과 또는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평소에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당뇨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췌장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많이 드셨던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노화랑 겹치면서 췌장이 나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식이섬유를 위주로 해서 단백질 공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져가시는 것이 당뇨를 늦게 진단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력 8월 15일에 오곡밥 먹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 통계라든지 기타 영양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잡곡을 5가지 정도 섞었을 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오곡의 종류에 따라서도 비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례들 추천하는 오곡이 있지만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잡곡류 중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것은 귀리 계열입니다. 귀리를 위주로 해서 조, 수수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하시고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좋겠고요. 더불어 팥까지 추가시킨다면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잡곡이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섞어서 혼합해서 드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는 췌장이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감으로써 췌장이 힘들게 하중이 걸리면 인슐린을 많이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급격한 기능 저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3회 식사를 했다면 4번, 5번 드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한 번은 백미를 먹고 한 번은 잡곡을 먹는다.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맵기 잡곡을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구성하실 때 탄수화물은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탄수화물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단 거 막 땡기시고 밥이 땡기시는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포만감이지요. 그래서 식사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류를 배치시키시고 그 직전에 단백질을 드시는데 제일 처음에 포만감을 느끼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야채라든지 해조류 같은 것들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일으키고 수분과 함께 장에 있는 변을 쓸어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몸 안에 좋지 않은 성분들, 염증 이런 것을 같이 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당도 같이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채와 채소 같은 부류를 먼저 드시고 2주먹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평소 드시던 식사의 절반 정도 선에서 그 탄수화물을 공급하신다면 포만감도 느끼시고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것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제로 공급되는 탄수화물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당뇨에 쓰는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처방은 생진고소탕이라는 처방이고요. 생진이라는 것은 진액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즉 갈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당뇨를 없애주는 생진고소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췌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당뇨 전 단계일 때는 당뇨약을 사용하지 않고 양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한방 처방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조절에 실패하심으로써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뇨약을 추가로 복용하실 때도 저희 한약과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는 혈당을 내려주지만 저희는 그것이 안에 흡수가 잘 되게끔 오장육부의 다른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더 좋은 혈당 강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생맥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생맥산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을 느낄 때 사용하는 한약 처방입니다. 실제로 워낙 차에 가깝기 때문에 차로 달여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맹문동, 오미자, 인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맹문동 2에 인삼과 오미자가 1의 비율로 혼합돼서 차처럼 우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약이 모두 당뇨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한약재이거든요.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갈증을 없애줄 뿐더러 체력을 보강해주고 또는 이제 기침 또는 피부의 가려움증 이런 것을 같이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세노이드 또 사포닌 같은 것들이 몸에 작용을 하면서 위장의 흡수 기능을 올려줘서 살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력을 보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호흡기 기능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당뇨 환자의 체력 저하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미자는 폐에도 도움을 줄 뿐더러 신맛이 간에 도움을 주면서 당뇨 환자가 그 혈당의 대사 과정에서 간과 근육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오미자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생맥산이라는 약으로 다려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이제 달여 드시는 것도 좋죠. 그러나 당뇨가 이미 시작되셨다면 감초나 대추를 넣지 않고 생강 정도만 첨가해서 드시면 그것도 또 맛이 괜찮습니다. 이런 차 종류를 권해드리고, 이런 처방에 의한 차 외에도 못 들어보셨겠지만 불수감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로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차로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내가 당뇨 걱정이 있다든지 당뇨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자 하신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생맥산에서 나온 맹문동차, 인삼차, 오미자차를 드시고, 또 하나 불수감 소개해드렸죠. 그것도 자주 드시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시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 1순위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뇌에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면이 망가지게 되면 당뇨가 심해지게 되고요. 뇌는 포도당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접적으로 스트레스가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언급해드린 이유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부신, 신장의 위쪽에 있는 호르몬 기관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될 때 혈당이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과거에는 호랑이나 늑대를 만났을 때 사람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빠르게 박동을 하고 혈관이 그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근육이 막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공급되던 호르몬이 현대사회에서는 분비된 혈당을 배출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풀러나갈 수는 없잖아요. 혈당은 전신을 타고 도는 거죠. 혈당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음으로써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당뇨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한번 받을 때마다 초콜릿바 하나씩 먹는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부신이 내 몸의 혈당을 왕창 분비시키고, 췌장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또 억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꽉 짜내고, 이런 부분이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도 비만자들이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임금님 중에 8분이 당뇨 환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뿐만이 아니고 지방과 단백질도 많이 이제 드셨던 분들이죠.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게 되는데, 당뇨와 혈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고지혈증 또는 이제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유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기본은 많이 먹고 덜 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 비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만에 대한 키가 당뇨에도 적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로 진행되는 식단과 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에서 혈당을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온 혈당도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 건물 계단을 20층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돌아주신다면 당뇨를 예방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법과 또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다이어트까지 하신다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족태음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비경은 췌장을 주관하는 경락이 되는 것이죠. 비경에 해당되는 직이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백년지기 할 때처럼 직이혈은 다리 쪽에 있게 되는데, 다리에 있는 직이혈과 팔에 있는 간사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두 군데, 팔에 두 군데를 지압을 해주시면 혈당이 직접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직이혈을 눌렀을 때 아프면, 저는 잘 안 아프거든요. 당뇨 환자의 친구들 가볍게 눌러도 막 비명을 지릅니다.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것을 몇 번 주물러서 한 3분, 5분 정도 주물러서 이제 안 아픈데? 라고 합니다. 그때 혈당을 재면 혈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에 있는 직이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아시죠? 무릎뼈 하단에서 복숭아뼈 안쪽 가장 높은 부위까지의 길이에 위에서 3분의 1 지점이죠. 정갱이뼈를 타고 내려가다 내측입니다. 3분의 1쯤 내려가서 가볍게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안 아프다면 혈당이 높지 않으신 거고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아픈데, 눌러주면서 족태음 비경의 경락 활성도가 올라가고 췌장의 활성도가 올라가 줌으로써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직이혈 다음으로 알려드릴 혈은 간사혈입니다. 손목이 접힐 때 접히는 첫 번째 횡문이 있습니다. 가로줄무늬에서 팔 오금이 접힐 때 접히는 가로줄무늬,
사이가 한 척입니다. 발의 길이와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손목 부위에서 3분의 1 부위. 예를 들어서 난 발이 280mm야. 그러면 실제 발 크기는 270mm이실 겁니다. 그러면 9cm가 되겠죠. 3분의 1은. 그래서 횡물에서 9cm 부위가 간사혈이고요. 신발을 250mm 신으신 분은 240mm일 테니까 8cm가 간사혈입니다. 그 자리를 표시를 하시고 손바닥 쪽에서 위로 우리가 치약을 짜듯이 위로 짜주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압박감과 함께 족태음 비경의 췌장을 담당하는 경락을 간접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부위의 지압만을 가지고도 혈당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침을 맞는 효과와 유사한 반응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